안녕하세요. 한림논술 강사 이지영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인데요. 오늘은 논술 전형의 선택과 결과라는 주제를 통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겉으로 드러난 것, 설명회에서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나 또는 언론에서 수치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과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의 차이가 조금 큰데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합격생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미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학생부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하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논술 전형은 아직까지 기회가 남은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시 전형에서는 유일하게 수능과 함께, 왜냐하면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들, 실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시 납치.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거는 수능 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시로 충분히 지원을 해서 더 높은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데 수시에서 덜커덕 합격을 해버려서 중간에 납치당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이거를 실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는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는 아주 간혹 드물게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시 납치는 용어로는 존재하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운 어떤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특히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수학에서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바람에 점수대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시 납치라는 것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의 논술 전형의 경쟁률과 세 번째의 수능 때문에 논술 일정을 계속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꼭지별로 차례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납치는 실제로 논술 전형에선 거의 없다. 자, 이거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사례 첫 번째인데요. 이 학생은 동국대 법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합격한 다음에 아이들이 저에게 합격 후기를 이제 보내온 거고요. 요 학생은 광역단위 자사고를 다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내신은 4에서 5등급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내신이나 수능에서 수학이 굉장히 안 나오는 편이었어요.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부터 자기는 수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수능 점수를 보더라도 국어가 1등급, 수학이 6등급, 영어가 4등급, 그리고 사탐이 각각 3, 4등급이었는데 그 동국대가 요구했었던 수능 최저 조건이 2개 합 4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사탐 하나를 맞춰서 2개 합 4로 이제 합격을 한 건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능 점수를 이야기해 줬을 때 제가 얘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마음을 얼마나 많이 졸였을까, 왜냐하면 남는 점수가 없잖아요. 1, 6, 4, 3, 4라고 하는 점수에서 동국대 수능 최저 조건은 딱 2과목 이 맞추고 나머지는 어떤 조합으로도 맞출 수가 없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 6개 모두 논술로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서 자기는 대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국대 법학과를 제가 추천을 해줬고 거기로 지원을 해서 합격한 친구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수능 최저 조건을 딱 맞춰서 합격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동국대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국제통상학과를 합격한 친구이고, 이 친구는 일반고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2등급 중반에서
대학에 따라 후반까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도 2개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고이기 때문에 2등급 중반이나 후반 정도로 지원할 수 그리고 이 학생이 비교과가 그렇게 특출나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등급 중후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 정도였고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여대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논술로는 얘가 요 최종적인 점수로는 국수형이 333 그리고 사탐 2개가 1등급이어서 국수형 중에 뭐로도 이제 사탐하고 결합을 하면 2개 합 4가 되는데요. 이 친구는 3학년 내도록 모의고사가 이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수능 때 성적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되게 안정적으로 나온 친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학생부 종합으로 가능한 대학에 비해서 논술을 준비했을 경우에 가능한 대학은 조금 더 상향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게다가 1학기 때 내신 기간에 이 친구가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휴강 기간을 1주씩 더 늘려줬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4주를 휴강을 하면 이 친구는 5주를 휴강하게 해서 내신을 충분히 이제 준비해서 시험을 잘 보고 오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네.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하고 내신 기간이 아닐 때에는 수능과 그리고 특히 수능은 정시로 간다라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춘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논술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었던 첫 번째 사례 학생도 그렇고 이 학생도 그렇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었던 합격생 사례 첫 번째 친구는 실제로는 언어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논리적인 글과 문학적이거나 일반적인 글쓰기를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논술로 가려면 논술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신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만 논술을 못했을 경우에 논술 전형에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추고 그 다음에 논술 싸움이다라고 해서 논술을 열심히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잘 따라와 줬었던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서울여대 합격한 학생들인데요. 자, 이 친구는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일반고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일반고를 다니고 내신은 4등급 정도가 되고요. 서울여대뿐만 아니라 명지대와 대진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명지대와 대진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과로 통일을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워낙에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라서 근데 사실 문헌정보학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긴 했는데 왜냐하면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수능 점수가 3, 5, 4, 4, 5 이렇게 나왔습니다. 3, 5, 4, 4, 5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국어가 3등급, 그리고 수학이 5등급, 영어가 4등급, 사탐 2개가 4, 5등급인데 국어와 사탐 한 과목을 수능 최저 조건으로 맞춰서 합격을 한 거고요. 이 친구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름방학 때가 되면 일단 수능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수능 최저를 맞춰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수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여름방학에 처음 와서 논술을 해봤으니까 어떤 기본 단계를 빨리 마치고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으로 왔으니까 되게 바쁘고 할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겨울방학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몇 달 동안 이제 논술을 늦게 시작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3배나 4배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잘 따라줬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그 노력이면 합격을 하고도 남지.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그리고 제가 성실한 학생들, 글에 있어서 성실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합격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제 오랜 경험을 통한 어떤 나름대로의
또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잘 부합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기특했었던 친구이고요. 마지막 친구는 이 친구도 서울여대 불어불문학과인데 이 친구도 일반고를 다니고 내신은 4등급 정도입니다. 수능 점수는 5, 4, 4, 3, 5.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점수로 앞에 나오는 나머지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능 점수로 정시로 지원을 하면 인서울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논술 전형으로 자기가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한 경우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얼마만큼 대학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국어가 5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수학이 4등급, 영어가 4등급, 그리고 사탐이 3, 5등급이었는데 수학과 사탐 하나를 맞춰서 2개 합 7 이내로 이제 합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여대가 영어로 2개 합을 맞출 때에는 2합 5 이내였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세 번째 사례도 그렇고 이 학생도 그렇고 영어가 아닌 다른 걸로 해서 2개 합 7을 맞춘 친구거든요. 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여름방학 때 시작하진 않았고 그거보단 조금 앞서서 5월 달에 들어온 친구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앞에 부분에 겨울방학 2달 그리고 3월 달 석 달 정도의 어떤 석 달 동안 일찍 시작한 친구들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상쇄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라. 다시 쓰기를 꼬박꼬박 해와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해왔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냐면 첨삭을 했을 때 제가 지적해준 부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고쳐왔었던 그런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한번 보시면 자 논술 전형의 합격생은 대부분 딱 수능 조건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마찬가지이실 텐데 앞에서 살펴봤었던 합격생 사례 1, 2를 보면 동국대 2개의 합이 4 이내를 요구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조건에 있어서 실제 수능 점수는 이렇게 받은 거고요. 합격생 사례 3, 4는 서울여대가 요구했었던 수능 최저 조건은 2개 합 7 이내인데 이렇게 받은 점수입니다. 실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까지 갔다면 큰일 났었겠죠. 재수강 나오는 점수들인데 이 점수를 가지고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보다도 상향해서 지원을 해서 합격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납치는 없다.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나 2개 정도를 남기는 경우는 있어요. 조금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조건을 딱 맞춰서 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논술 전형의 높은 경쟁률이 수능 최저 조건으로 오히려 낮아진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동국대와 서울여대의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최초 경쟁률, 이게 뭐냐면 원서를 넣을 때 경쟁률이고요. 실제 경쟁률은 수능 최저 조건을 통과한 아이들, 실제로 유의미한 아이들끼리의 경쟁률을 보는 건데 대부분이 원서를 넣을 때 경쟁률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2021학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41대 1이었지만 실제 경쟁률은 12대 1이어서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하향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찰행정학부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수능 최저 조건이 높았는데 최초 경쟁률이 2021학년도에 40.2대 1이었다면 실질 경쟁률은 11대 1이거든요. 이 실질 경쟁률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경쟁률 때문에 무서워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가 어렵겠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울여대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 텐데요. 서울여대도 2021학년도에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렇게 원서를 넣을 때 경쟁률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수능 최저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을 때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라는 건 수능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는 학생들이 적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예,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자리 숫자. 근데 여대들이 한 자리 숫자의 실질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여학생들이 수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어서 그런 면도 있고요. 자, 요것도 서울여대. 예,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수능 때문에 논술은 나중에 자꾸 미루고 망설이다가 보면 늦어지게 된다. 요거는 1년 일정에 따라서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논술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자, 1월하고 2월은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을 시작한 친구들은 사실은 그 뒤에 시작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있고 꼼꼼하게 논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8개 문제 유형을 반드시 기본 과정으로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1월이나 2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조금 여유있게 한 유형당 2주에서 많게는 4주 정도까지 아주 이제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7월달, 8월달 여름방학부터 논술을 시작한다고 하면 기본 과정도 배워야 되고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지원하는 대학에 맞춰서 실제 연습도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까지 같이 해야지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서 단원별로 수학을 배우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실전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과정을 좀 충실히 아주 단단하게 다져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미루다가 보면 3월달이 되면 3월 초부터 시작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3월달 모의고사 있는데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될까? 모의고사 보고 나면 요번에 3월 모의고사 조금 늦는데 3월 24일입니다. 그러면 3월 24일 날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저희도 4월부터는 4월 첫째 주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휴강이 3에서 4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논술을 시작하자마자 한 주 정도 수업하고 다시 휴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붕 뜨게 되죠. 예. 이제 5월달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시작을 하려면 3월 초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5월달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초가 되면 논술을 시작하는 건데 이때 논술을 할 친구들은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시작 시기는 여름방학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5월달이지만 6월달에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7월달에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또 논술 수업은 기말고사 대비 기간으로 3에서 4주 정도 휴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시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술 수업은 어떤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오면 약간 애매하니까 시작 지점에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시작을 못했다면 3월 시작할 때 개강할 때 들어오는 게 맞고 5월 개강할 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1학기를 보내고 나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때부터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그룹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최저 조건이 2개 합 4 정도를 맞추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 경희대, 외대, 건대, 동국대, 홍대, 숙대 이런 대학에 있는 대학들의 문제를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전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과정을 배워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 과정을 배우고 실전 연습을 하러 온 친구들과 기본 과정 없이 실전 연습에 들어온 친구들 사이에서는 진도에 대한 이해나 글쓰기에 대한 어떤 연습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기본 과정에다가 실전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까지 하면 논술 수업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해야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되는데 논술만 합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도 면접도 대비를 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수능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은 상대적으로 길지만 고3의 여름방학은 3주밖에 안 되는 물리적인 시간도 짧지만 체감하는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이 지나면 바로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수시 원서를 씁니다. 이때까지가 아이들이
속도가 가장 빨리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시 원서를 전후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쓸 때에는 이 학교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쓸 수 있을까? 쓰고 난 다음에는 합격할 거야. 또 저녁이 되면 합격 못할 것 같은데 또 아침이 되면 합격할 거야. 또 저녁이 되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나보다 내신이 더 잘 나오는 친구가 나보다 더 낮은 대학을 썼는데 내가 논술 전형으로 이 대학을 썼던 게 맞는가? 막 온갖 어떤 잡념들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딱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수능 날까지 요 한 달 동안이 가장 마음의 동요가 착 가라앉는 정리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는 논술을 시작하는 게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수시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논술을 난생 처음 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죠. 정시를 준비하다가 수능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수시에서 6개 원서를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제 수시에서 수능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논술이라서 지원하러 왔다고 하지만 논술을 처음 써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비교 분석형이 무엇이고 입장 선택형이 무엇인지 제가 유형명만 이야기해도 어떻게 독해하고 분석하고 써야 되는지 머리에 딱 있는데 얘는 처음 왔어. 근데 처음 온 친구들을 저희가 이미 진도가 나간 친구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썼다. 이러면서 짐 싸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문에 자꾸 미룬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네, 수능 때문에 미룰 것이 아니라 수능과 같이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에 4시간이고 숙제까지 하면 일주일에 6시간인데 수능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제 소개이고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 밝혔던 것처럼 학립논술에서 키움논술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이고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거는 키움논술 A반이라고 해서 일요일 9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한 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일, 그러니까 중계의 미래탐구의 입시연구소 소장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 3월달이 되면 새로운 수업을 개강을 할 건데요. 그때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쭉 설명했던 거를 잘 들으시고 3월달 개강을 하면 그때부터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논술 시작해야지 안 됩니다. 3월 모의고사가 초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바로 중간고사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 시점은 3월 달에 개강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논술과 함께 가는 것들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실제 논술이 이렇고 겉으로 드러난 논술이 이렇다라는 그 차이를 제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어떤 논술 전형 또는 제 논술에 있어서의 이런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